자, 일단은 거기 보면은 이제 채권의 정의부터 나오지. 앞에서부터 보자.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채권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엔 채권 말고도 뭐를 판매? 주식 판매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금을 충당을 하지.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주식은 그 기한이 없지. 기한이 없어. 언제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기한이 없는데, 채권은 어때? 어떤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내에 그 기한이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지, 이자와 함께.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차이는 그거야. 주식은 그냥 배당금이 있고 계속 그 주식 자체로서 존재를 하는데, 채권은 특정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반해 일반적인 상품들은 소비하려고 사는 거지. 하지만 투자 자산인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소비가 돼? 안 되지. 니네가 삼성전자 그 주식을 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지. 미래의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주식도 그렇잖아. 최초에 상장을 하기 위한 시장이 있고 그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있지. 그 채권도 마찬가지. 처음에 채권이 발행될 때 이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행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거래를 이루어지는 거지.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는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에서 그것과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유통시장과는 다르다는 거지.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일단은 채권시장을 한번 보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첫 번째는 뭐야? 거기 보면은 유통시장과 그 다음에 발행시장이 있지. 유통시장을 소매시장에 보통 빗대고 발행시장을 도매시장에 빗대는 거지. 도매라는 거는 물건을 이제 큰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방식은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된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의 그것과는 다르고,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에 이를 유통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발행시장은 어때?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참가를 하고, 유통시장은 그거를 이제 다시 대형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던지는 거지.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채권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매수인은 이제 채권을 사는 거지.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사모라는 건 뭐야? 사사롭게 이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공모는 공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시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지.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 발행 시장에선 기본적으로 사모와 공모가 있는 거지.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사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큰 자금을 모으기 힘들지. 한 명이나 두 명, 소수의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반면에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겠지.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사물 발행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사무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느낌이라면 공모는 어때?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 혹은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중간 개입이 들어가지, 중간에 이제 중개업자들, 중개회사들이 들어가는 거지.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기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하지. 공모 발행은 다시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지지.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지. 이건 무슨 뜻이야? 발행자가 직접 판매하는 거지. 직접 매도한다면은 간접은 어때? 중개회사를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하겠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 중개회사가 발행 채권 위험을 분담하지. 이 분담을 할 때도 전량 분담하는지 아니면 일부 분담하는지가 또 달라지지. 자, 그래가지고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 부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또 나누지. 당연히 총액 인수는 전량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로 구분되는데, 총액 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가격으로 채권 발행의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이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면은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이것으로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 차이가 있을 때 이제 마이너스로 팔면은 어떻게 돼? 이제 중개회사가 그만큼 손해가 있는 거고, 이제 더 남겨가지고 팔면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전액으로 사왔는데 그걸 제대로 못 팔고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었으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없는 거야, 중개회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중개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수수료를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판매에 대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받아.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100원에 사왔는데 80원에 판다 그러면 수수료가 근데 그 차익 20원보다 커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를 안 보겠지, 중개회사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게 됐다. 그러면 거기다 수수료까지 얹어가지고 받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지, 중개회사가.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그 차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회사가 부담하는 거지.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 명의로, 그러니까 발행자가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중개회사가 서포팅하는 거지. 이 총액 인수는 발행자가 중개회사한테 전액을 넘기면은 중개회사가 일반 투자자한테 직접 판매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인 거지. 이 채권을 전량 인수하고 매도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하는데, 이 금액과 여기 가액과 여기 판매가 이거를 뺐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이 가액보다 판매가가 더 커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없지만, 가액보다 판매가가 더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판매가가 더 작아가지고 마이너스 하면 이게 플러스 뜨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가액보다 판매가가 작아가지고 플러스가 뜨면은 이게 적자인 거잖아. 마이너스 뜨면은 흑자겠지? 판매가가 더 크면은
반대로 판매가를 놓고서 가액을 빼면은 이제 플러스가 극대고 마이너스가 적자 되겠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액을 빼자. 판매가가 가액을 뺐을 때 플러스 되면 흑자고 마이너스 되면 적자지. 근데 적자 되더라도 수수료를 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 중개회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잔액인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일부만 발행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를 여기에서 중개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홍보해주고 서포팅하는 거지. 이러고서 남는 채권은 중개회사가 인수해서 다시 이렇게 판매를 하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팔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파는 구조인 거지. 그 대신에 얘는 어때? 이 받는 수수료 자체가 높다면은 얘는 여기에서 받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겠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총액인수와 잔액인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총액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잔액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서는 중개회사가 인수하여서 다시 이제 똑같이 판매하는 거지. 총액인수의 경우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어때? 채권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그게 판매 안 되면 리스크가 커지겠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되지.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적게 지급하겠지. 그러면서도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단 간접 발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 자체는 예를 들어 볼게. 승민이가 저기 준석이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다고 해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100만 원을 빌렸다고 그래. 승민이가. 그리고 채권을 써주는 거지. 내가 100만 원 열흘 뒤에 10만 원 붙여가지고 110만 원에 갚을게 라고 했다고 내가. 근데 이거를 거래를 성사시키려면은 준석이가 이제 승민이가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승민이가 신뢰가 안 가나? 신뢰가 있나? 하여튼 발행자야.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유정이가 이제 중개를 하는 거지. 나 믿고서 빌려줘.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책임은 져줄게 라고 하고서 이제 승민이한테 대신에 수수료로 이제 10만 원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 중간에 누가 한 명 해가지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끼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 뭔가 판매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이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는 모르잖아. 모르는 건데 중간에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 중개회사가 하나 더 껴있으면은 뭔가 이 사람이 좀 책임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발행할 때 예를 들어 볼게. 승민이라고 하지 말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랑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중개를 쓰는 거랑은 좀 다르지 느낌이. 그래서 이제 중개회사를 이용을 하는 거지. 수수료를 이용하더라도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 가장 안전한 채권은 뭐야? 국채지. 사채라고 하면 좀 웃긴데 원래 사채지. 그 민간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전부 다. 국채는 뭐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돈을 갚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채는 보통은 어때? 되게 든든한 채권이지. 대신에 어때? 수익률이 별로 없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도 별로 없지. 그거를 살 때 이미 거기에 그 안전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로 추가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민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 회사가 망하거나 해서 채무불이행 같은 신용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지.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도가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개회사도 어때? 중개회사도 사실은 이제 망할 것 같은 발행자 거는 잘 안 사겠지. 안 맡을 거란 말이야.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이제 투자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한편 채권 유통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내와 장외로 나누어진대. 자, 이거는 이제 어때? 채권을 발행할 때가 아니고 이미 발행된 채권을 서로 거래할 때지. 장내 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이제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에 장외 시장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가격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서 양자 간의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언젠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 거지. 금융상품으로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명 금리나 만기 상환의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서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유가 이거인 거지. 주식은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은 주식이잖아. 하지만 채권은 어때?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더라도 같은 국가에서 발행하더라도 국채가 이자율도 다르고 만급 시기 지급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걸 보편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시장에서 유통하기는 되게 힘드니까 대규모 거래를 할 때 빼놓고 장외시장에선 대부분 어때? 장외시장에서 개인 간의 거래나 중개회사의 거래를 통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 수급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는 달리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유통시장과 다르게 채권 발행시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채권을 판매를 하는데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자, 낮은 가격에 사야지 나중에 지불해야 될 돈은 그 이자 포함해 가지고 더 크니까 예를 들면은 100만원에 1년 뒤에 100만원에다가 이자 10%를 해서 110만원에 이제 그 10% 이자 1년에 이렇게 해서 얘를 판매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이자율은 어떨수록 더 좋은 거야? 높을수록 더 좋고 채권 가격은 어때? 낮게 살수록 훨씬 더 좋은 거지. 낮게 사야지만. 근데 어차피 채권의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뭐만 생각하면 돼, 대체로. 이자율이 높은 거를 사야 되겠지. 근데 판매하는 발행자는 어때? 이자율이 낮은 거를 선호하겠지. 그러면 이자율을 낮게 부르는 사람한테 판매를 할 확률이 높을 거야.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입찰 금리를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 금리에 정해진 단위가 있어가지고 단위 내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은 경우 낙찰이 되었다고 하고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 및 낙찰 금액,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가격으로 금리와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지므로 무슨 뜻이야? 보통은 금리는 높을수록 좋고 금리는 높을수록 좋고 가격은 낮을수록 좋겠지.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은 어때? 금리는 낮을수록 좋고 가격은 높을수록 좋겠지. 이거는 발행자 입장이고 이거는 투자자 입장인 거지. 그래서 역의 관계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지.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경쟁이 높아지면 어때? 발행자가 우선되지. 왜? 투자자가 여러 명이 걸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낮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발행된 채권의 물량은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된다.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 입찰 금리를. 그러니까 채권이 어쨌거나 이제 불렀던 입찰 금리 가장 높은 거에서 이제 모두 소화돼 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채권 발행액이 예를 들면은 이제 10억이라고 해봐. 10억을 했는데 이제 5억에 5%, 4억에 4%, 4억에 6% 이렇게 모르면은 이미 다 소화가 된 거지. 그러면은 제일 낮은 거 여기 처리되고 여기 처리된 다음에 6%에 1억까지 해가지고 처리가 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모두 소화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수준에서 입찰 금리를 정하면 되고, 모두 소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라고 부른다. 모두 소화되지 않았어. 얘가 없었어. 그러면 어때? 1억이 남지. 그러면 다 소화된 거에서 5%가 최고 낙찰 금리가 되는 거지.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응찰하게 해야 되는 거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경매 방식에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매를 할 때, 발행을 할 때 경매를 하면은, 하여튼 여기 이제 경매 방식이겠지. 발행 경매를 할 때는 단일 방식이랑 금액을 이제 단일하게 금리를 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복수 가격, 차등 가격. 여기 있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청산 금리로 정하여 낙찰된 모든 물량에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어때? 그 금리로 이제 모두 적용을 하는 거지. 자, 근데 금리를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하면 사실은 뭐가 좋아? 투자자는 좋은데 발행자는 별로 안 좋겠지. 가장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하면 어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좀 그러니까 복수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금액을 적용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그래야지만 어때? 이제 발행자 입장이 유리한 거지. 단일은 뭐가 유리해? 투자자가 유리하지. 가장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아까 여기 6% 5억 이렇게 불렀으면은 맨 마지막에 소화된 6%로 나머지 것까지 다 지급하니까 어때? 누가 불리한 거야? 발행자가 분리를 하지. 발행한 사람은 이자가 높을수록 나쁘잖아. 나중에 지급해야 될 돈이 더 커지니까. 근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얘한테는 4%, 얘한테는 5%, 얘한테는 6%로 지급한다. 차등 지급하면 누가 더 유리한 거야? 발행자가 유리하지. 투자자는 유리하지 않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복수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 인수 금액을 적용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한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가격 낙찰 방식을 합해가지고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한 후에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고 가격 내에서 최고의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차등이랑은 좀 다른데 어떤 특정 그룹 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시켜 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금리 효과가 0.05% 하면은 이제 부를 수 있는 단위가 0.05%로 쪼개지는 거고, 그리고 금리 내 간격을 0.1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내 간격을 0.1포인트씩 해가지고 끊어 먹는다라고 해보자. 그 0.05% 간격을 두고 다시 0.1%의 금리 간격으로 하면은 각각 금리 구간이 5%에서 4.9%,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가 단위가 0.05%니까 0.05 내려가지고 4.85에서 4.75, 1포인트, 0.1포인트가 이제 금리 간격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룹에는 다 5%로 금리를 주고, 두 번째 그룹에는 4.85%로, 세 번째 그룹에는 4.7%로 주는 거지. 그래서 금리 호가 단위랑 금리 내 간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룹을 정하고, 거기에서 그룹 내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게 차등 방식인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13페이지 그거 같이 해보자. 자, 봐봐.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들어가도록 결정하는 일. 이거 뭐야? 낙찰이지? 낙찰. 상품이나 채권 따위의 매매에서 요구되는 물량을 만족시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거는 뭐니? 소화겠지? 소화지수라고. 어떤 일을 맡아준 처리해준 대가로서 대가 주는 뭐야? 수수료지? 수수료. 채권을 사거나 팔려고 할 때 부르는 금리의 최소 단위, 금리 호가 단위지. 금리 호가 단위.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귀속. 채권의 액면 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 비율, 표면금리겠지? 표면금리.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기록한 증명서, 증서이고, 공기업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특수법인,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은 명의라고 보면 돼. 됐지? 그래서 거기 뒤에 문제는 풀어보고 또 뒤로 가보자. 다음 거 23페이지, 22페이지 빛의 크로마토그래프. 자, 검은색 수성 사인펜의 잉크에는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종이 아랫부분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고 종이 끝을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종이의 틈을 타고 올라가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각 색깔의 성분이 물과 함께 끌려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길이는 각 성분마다 다르다. 자, 봐봐. 수성 사인펜은 그 수성이니까 물에 녹겠지, 그 잉크 자체가. 그러면은 검은색이라고 돼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검은색 점을 찍고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요 끝을 물에 담가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젖어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색상들이 파란색,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분리가 되지. 분리가 되면서 어떤 색상들이 들어가서 이걸 합을 이루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뭐야? 이 파란색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번져나가는 속도랑 빨간색이 번져나가는 속도랑 노란색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색상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가 있는 색상들이. 우리가 보통은 우리 그 컬러 잉크 같은 것들 보면은 삼원색으로 돼 있잖아. 그 삼원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만들지. 보통은. 블랙 잉크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검은색은 이 여러 가지 색이 수진아 살아있어? 다 섞여있는 경우야. 자, 이처럼 물과 같은 운반체를 사용해서 혼합물의 각 성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고,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분석 방법으로 20세기 초에 클로로필과 크산토필 같은 식물성 염료를 분류하기 위해서 발명되었다. 원래는 염료, 그러니까 색상을 내기 위한 어떤 염색 그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크로마토는 라틴어로 색을, 그래피는 기록을 의미한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 성분이 분리되는 원리는 혼합물의 성분들이 정지상에 머무는 정도가 성분별로, 정지상이라는 건 정지에 있는 점, 거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운동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그게 다르다는 거지. 위의 수성 사인펜에 의해서 물은 이동상이며, 물은 이제 이동시키는 존재이고, 종이는 거기를 이제 정지해 두는, 붙잡아 두는 정지상인데, 이동상에 녹아있는 분석하려는 혼합물은 이동상과 함께 움직이며 정지상을 통과하는데, 이제 정지상에 오래 머무르는 화학적은 찍는 점에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이동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애가 여기서 파란색이지. 이거는 가장 많이 덜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움직여서 빨간색,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움직인 거야? 노란색이 제일 많이 이동상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잘 머물지 않는 화학종은 정지상을 빨리 통과함으로 찍은 점에서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른 이름이 정해지는데, 이동상이 액체인 것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성 사인펜을 분리하는 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지. 그리고 기체인 경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여기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C라고 부르지. GC 장치는 이동상 기체와 시료 주입구, 분리관,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를 비롯한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체 상태인 시료가 헬륨이나 질소와 같은 이동상인 운반기체에 섞여서, 그러니까 헬륨이나 질소 같은 이동상의 기체 상태에다가 기체 상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료가 점점 퍼져 나가겠지. 거기에 섞여서 분리관에 통과하는데,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운반기체는 분석하려는 시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이 물은 여기 있는 이 시료들과 반응하면 안 되지. 이 시료들과 반응하면 여기 성분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않아야 하며 분석물을 이동시키는 역할만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검출이 될 테니까. 정지상은 분리관 내부에 놓여 있는데, 정지상으로는 휘발성이 낮고 열적으로 안정하고 화학적으로 비활성 고체 가주로 사용된대. 그래서 그 비활성 고체에다가 시료를 묻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헬륨이나 질소 같은 것들을 계속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검출을 해내는 거지. 폴리실록세인에 유기작용기를 결합한 고체 화합물이 활용된다. 이동상 기체에 의해서 분리관에 지나는 시료의 성분들은 정지상의 흡착이나 용해에 의해서 정지상과 이동상 사이에서 화학평형을 이루도록 천천히 흐르게 한다. 화학평형이라는 거는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가역반응이라는 거는 뭐야? 가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거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반응하는 각 물질 양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충족되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이 되어 마치 반응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가지고 화학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천천히 흐르게 하고, 이때 시료의 각 성분들은 이동상과 정지상의 평형 농도의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동상과 정지상에서 이제 그 농도의 값이 다를 때, 이 이동상 쪽의 농도의 값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이동을 하는 거고, 정지상 쪽에 있으면 덜 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각 성분이 이동상과 정지상의 다른 농도로 용해 흡착되는 현상을 분배라고 그러는데, 파티션이라고 그러지. 특정 성분의 정지상에서의 농도를 이동상에서의 농도로 나눈 값을 분배계수라고 그런다. 정지상의 농도, 이동상의 농도. 자, 분배계수가 클수록 분석하는 시료 성분의 이동 속도가 줄어들어 머무름 시간이 증가하고 정지상에 전혀 머물러 있지 않는 성분 분배계수는 0이 된다 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자. 일단은 이제 분배계수가 크다는 거는 어디 있냐? 분배계수가 크다는 건 정지상 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멈춰있는 것의 농도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머무름 시간이 증가한다. 정지상에 멈춰있는 경우가 더 크고, 정지상에 전혀 머물러 있지 않는 성분의 분배계수는 0이 된다. 예를 들면은 정지상에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지상의 농도가 0이 되면 되겠지? 아니지. 이동상의 농도가 0이 돼야 되나? 잠깐만. 정지상의 농도가 0이 돼야 되겠지. 만약에 이게 거기 보면은 정지상에서 전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정지상은 0 되고 이동상의 농도가 더 높아지겠지. 그러면은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수치는 어떻게 되든 여기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머무르지 않으면 정지상의 수치 자체가 없으니까 분배계수가 0이 되면은 이동상으로 다 옮겨버린 거지. 자,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관을 통과해서 나온 기체는 검출기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검출기는 FID가 있고 혹은 또 TCD를 사용하기도 하지. FID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로 불꽃을 통해 가지고 연소시켜 가지고 물질을 이제 분석하는 거지. 기체의 전기 전도도가 기체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의 농도에 직접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기체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의 농도, 그러면 그 입자의 농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검출기 내에서 유기물 시료는 수소와 공기 불꽃에 의해서 전하를 띤 이온을 생산하므로, 그러니까 유기물이 있을 때는 전하를 띠겠지. 연소될 때 성분 농도에 비례하여 전하를 씬 거기 보면은 산화수소계 이온인가 발생하며 이때 이온 전류량을 측정을 한다. FID는 탄화수소계 물질의 검출에 주로 쓰이는데, 탄화수소계 물질이라는 건 탄소와 수소,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결합해야 되겠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H2O 수증기라던가 물이라던가 이거는 어차피 탄소가 없지. 이산화탄소, 이건 수소가 없지. 이산화황, 질소 같은 탄화수소계가 아닌 화학물질. 탄화수소라는 건 결국 유기물적인 용도잖아. 그게 없는 화학물질은 거기 보면은 탄화수소계 이온이 아닌 다른 이온이 발생하여 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FID를 사용해서 검출할 수 있는 거지. 한편 TCD도 검출기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TCD를 통과하는 운반 기체의 열 전도도와 운반 기체와 분리된 성분의 기체의 열 전도도의 차이, 그러니까 열 전도도 차이로 구분을 하는 거고, 아까는 이온량을 측정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데 분석물의 존재와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 TCD의 장점은 FID와 달리 시료를 파괴하지 않는다. 아까는 어때? 연소시켜가지고 이제 이온화 시키는데 여기서는 파괴하지 않겠지. 연소를 시키지 않으니까. 검출기에서 출력된 신호를 처리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은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의 신호를 머무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그래프를 크로마토그램, 위에 이제 앞에 이제 나오는 거를 크로마토그램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거기 보면 메테인, 옥테인, 미지 물질, 알지 못하는 물질, 노네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크로마토그램에서 봉우리의 면적은 검출기를 통과한 각 성분의 농도에 정비례하여 커진다. 그러니까 봉우리의 면적 자체가 커지면 그만큼 농도가 짙게 있고 그만큼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러나 머무름 시간은 시료에 포함된 화학종과 분리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각 성분의 농도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순서대로 쭉 나왔잖아. 머무름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머무름 시간이 이제 긴 노네인 같은 경우는 머무름 시간이 제일 길었을 거고, 메테인은 머무름 시간이 되게 짧았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해낸 건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머무름 시간은 시료에 포함된 화학종과 분리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뭐 높으면 더 빨리 분리되거나 덜 분리되거나 하겠지. 그래서 성분의 농도와는 상관이 없지. 양은 뭐랑 관련 있는 거야? 봉우리의 면적과 관련 있는 거니까. 머무름 시간은 전기상과 이동상의 분배에 따른 화학적 형형에 의존하므로 분리관의 온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고, 따라서 온도를 고정한 후에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 시료로 머무름 시간을 측정하면 이게 물질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표준 시료의 농도에 따른 봉우리 크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도나 여러 가지 나머지 요인들을 고정해 놓으면 머무름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알 수 있는 어떤 물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얼마만큼 머무름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요 시간대에 나온 물질은 이것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양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봉우리의 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 그 후 같은 실험 조건에서 시료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면 시료에 있는 성분의 종류와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종류는 뭘로 알 수 있어? 시간. 그리고 농도는 봉우리 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프에. 됐니? 자, 그래가지고 옆에 어휘 한번 해보자. 자연 반응에서 반응하는 각 물질의 양 사이에 있는 일정한 관계가 충족되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거 뭐야? 거기 보면은 어디 있냐? 화학평형이지. 화학평형.
조성이나 성질이 일정하게 규정된 시료,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실험법, 검사법, 판별 따위에서 기준으로 이용된. 이거 뭐지? 표준 시료인가? 표준 시료. 이거 생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과는 다르게 시료 성분들이 자신의 흐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상이지, 이동상.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나면서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뒤섞인 물질. 혼합물이었나? 화학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혼합물 맞니? 화학 전공. 화학 없어 여기? 혼합물 맞지? 혼합물. 화합물이 합쳐진 거지, 화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이온 따위 개개의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로 묶일 수 있는 거. 이거 뭐냐? 이거는 모르겠다. 화학종이었나? 화학종. 기체 또는 액체가 다른 액체의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 흡착이겠지? 흡착. 그 다음에 보통 온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서 흩어지는 휘발성일 거고,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활발하게 일으키지 않는 비활성. 그 다음에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 연소지, 연소.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흡착제로 사용한 고체나 액체. 이거 뭐냐? 흡착제로 사용한 고체나 액체를 뭐라고 그래? 정지상이구나. 정지상. 그 다음에 물체 속을 열이 전도로 하는 정도를 나타낸 수치, 열 전도도일 거고,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 전하. 액체 속에서 어떤 물질이 녹는 거? 용해.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전기 전도도. 겠지?